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곡 산인전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펴보시면 107쪽에 그 선곡 산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7쪽에 보면 자, 이 선곡 산인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선곡 산인전은 그 이제 선곡 이달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쓴 거고요. 일단은 작가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강의 순서는 말씀드렸었죠. 113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일단 강의 순서는 작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한다라고 그랬죠.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3쪽. 자, 허균이라고 나와요. 허균. 작가는 허균이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작가는 허균입니다. 그래서 이 허균은 조선 중개 문신이고요. 문인이고 본관이 양천, 자는 단보, 뭐 교산. 근데 특히 이제 허균호는 교산을 많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산 허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런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서경덕의 문인이고 문장가로 유명했고 학문은 유성룡에게 배웠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유성룡. 그다음에 삼당신 이달이 있어요. 이달. 여러분 그 여기 삼당신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당신은 이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자, 삼당신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삼당신 백광훈, 최경창, 그다음에 송곡 이달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삼당신이에요. 백광훈, 최경창, 이달 이 삼당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삼당시인은. 그래서 이 삼당시인인 이달에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달은 둘정의 친구로 허균에게 이제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줬을 뿐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손곡 이달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손곡 산인전이잖아요. 손곡 산인전. 그러니까 결국 손곡 산인전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손곡 이달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달이 이제 그 뭡니까 그 허균도 가르쳤지만 시 선생님이잖아요. 허난설원도 가르쳤어요. 허난설원도 가르쳤고 허균도 가르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 선생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을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곡 산인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단 그 작품 해설을 보고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조금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11쪽을 펴보세요. 111쪽. 자, 페이지 111쪽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작품 해설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균은 광해군 3년에 64권의 자찬 문집 성소 부부고를 산정했다. 그러니까 그걸 편찬했다는 거예요. 26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64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찬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편찬했다는 뜻이에요. 이 자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제 5작품의 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전으로 끝나요. 송곡 산인전, 엄처사전 다 전이죠? 다 이게 전으로 끝난 그게 이제 5권의 이제 5편의 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열전이 강력하게 의식되고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보면 인물의 어떤 생애라든가 이런 걸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 이래의 동양문학적 전통이 이제 비춰서 문학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은 그 밑에 거예요. 조동일은 허균의 오전을 묶어서 자, 여기 이건 네모 쳐놓으세요. 일사소설이라고 해요. 일사소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일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좀 하면 일사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일사라는 말 여러분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은둔한 선비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선비는 선비인데 이 일이라는 것은 은일 이런 것처럼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숨어있다. 그러니까 은둔하니 어려우면 숨어있는 선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걸 일사소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허균의 호민론, 유제론을 중시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민론은 백성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민론이라는 거는 호민, 백성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요. 유제라는 건 뭐냐면 인재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인재를 버린다. 인재를 버리는 것을 유제라고 하거든요. 유제론 할 때. 그래서 유제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비판적인 논지에 주목해서 허균의 저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부당한 세계에 맞서는 비범한 자아의 모습을 이제 형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죄론이라고 할 때 유죄는 인재가 너무나 있는데 단지 서울 출신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죄론의 핵심이거든요. 서울이라도 똑똑하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제 성서 부부가에서 오전을 수록하고 있고 2본. 2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111쪽에 다른 판본이라는 뜻입니다. 2본. 다른 판본. 2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2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박태성 교수님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저 국문과 다닐 때 보면 2본 문제만 2본만 뭐라고 할까? 한 5문제가 나왔었어요. 2본 문제만 2본만 5문제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유치한 문제를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런저런 연세대 2본, 그다음 홍문관 뭐 찍힌 2본, 홍문관본, 관물원본 뭐 여러 가지 2본이 있어요. 국중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2본이라는 것이 이건 나중에 좀 문제가 나오면 그때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쪽. 자, 선곡산인전 5전 중에서 가장 처음에 수록됐다. 선곡산인전의 전에 주인공 여기 나왔죠. 이달 나왔죠. 이달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선곡 이달을 시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강원도 원주 손곡이라는 게 지명이에요. 지명. 손곡 이달 할 때 손곡은 지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은 허균의 스승이고 허봉의 친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봉이 이제 그 뭡니까 허난설은과 허균이 똑똑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시를 공부를 맡긴 거죠. 그래서 시 스승인 이달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불우한 삶을 보면서 적서차별. 그러니까 이달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쓰이지 못하는 신분이었으나 시의 재능. 시재라는 말은 시의 재능을 시재라고 합니다. 자, 이 시의 재능이 뛰어나서 3당 시인, 아까 설명드렸죠? 백광운, 최경창, 이달이죠.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송시를 배웠던 시풍, 그러니까 송시는 철학적인 어떤 시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로 들어가기까지 오랜 기간 수련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뛰어나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달의 시작 태도의 전환은 조선 문단의 시작풍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달,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송시풍과 당시풍을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송시풍은 되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에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당시풍은 약간 유미주의적이다, 유미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송시풍과 당시풍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막 저 중문과에서 명문 감상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송시풍, 당시풍만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송시풍과 당시풍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달의 시작의 시작 태도. 여기 시작 태도라고 할 때는 시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시작 태도할 때 시작. 시를 짓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시작풍의 조선 문단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다음 단락에 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신분의 한계로 순조로운 관직 진출 및 생활도 불가했고 자신의 몸을 의탁할 땅이나 집도 가질 수 없었다. 송곡산인전의 구성은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한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평하는 전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전해 형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외사시란 말이 나올 거예요. 외사시는 뭐 실제로 외사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외사시라는 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역사 바깥에 있는 역사 밖에 있는 인물, 이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관조적인 자세로 떨어져서 보는 사람, 이 정도. 외사시란 말,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외사시의 의미가 이렇게 좀 관조적인 위치에서 이제 보는 사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허균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과 평이라는 전의 형태에 불우했던 시인 이달이라는 인물의 특정 일화를 제재로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좀 힘들게 산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유죄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 113쪽 보세요. 전 양식을 따랐기에 소설치고는 길이가 짧다. 또 내용에서는 극적인 사건이나 내용이 없이 이달의 모습, 당대 평가, 불의했던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외사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는 거기 나와요. 작품의 주제 거기 좀 밑줄 치세요. 113쪽에 두 번째 단락.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과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적서차별에 의하여 능력은 있으나 이를 발휘하지 못한 채 불우한 그런 일생을 살다간 주인공을 통해서 모순된 사회에 대한 간접적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송국산인전은 뛰어난 문사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하늘이 내린 재능을 사회제도가 거기다 밑줄 쳐 유죄론. 아까 이야기했죠? 인재를 버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막아서 쓰지 못한다. 이게 유죄론이에요. 비판하고 있다. 이 유죄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송국산인전은 뭐 여러분이 아마 짧아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줄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매당 여기 이제 보면 이 줄거리가 이런 거죠. 쌍매당 이첨의 후손 이달이죠. 이 사람 이제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미천해요. 미천합니다. 자, 어머니가 미천하면 미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일천직천이란 말이에요. 일천직천.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반 플러스 양반 이럴 경우는 자식도 양반이 되는데 한쪽이 뭡니까 그 천민이에요. 양반 플러스 천민. 이래 버리면 자식은 서울 출신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일천직천이란 말 써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따른다고 해서 이걸 종모법이라고 그래요. 종모법. 종모법. 이거 한자로 쓰는 게 낫겠네. 딸을 종자에 어머니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제가 뛰어났지만 이제 안 되는 거죠. 높은 벼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서정성이 높아요. 왜? 유미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이제 수련 과정을 해서 이제 시체를 본받아서 여러 작품들 썼다. 이런 게 이제 송국산인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의 생애의 일화 중에서 여기서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몇몇 일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거죠. 특정한 부분에 대한 몇몇 일화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사시의 평이 이어지는 구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품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뭐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까지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출신 성분의 한계에 부딪혀서 방황했다. 그러니까 이달이란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출신 성분의 한계. 자, 이것 때문에 평생을 방황한 문장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달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뭡니까 홍성이라는 곳에 가면 이달의 시비가 있어요. 홍성에 이달의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생가 지역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이제 그곳에 가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이 홍성이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요. 홍성에 보면 이제 성삼문 사육신 중에
그다음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채영, 또 한영운, 그다음에 김자진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홍성의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자로 쓰여진 건 읽을 필요 없고요. 109쪽부터 나오는 이제 우리말로 된 것도 아주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0쪽을 보세요. 110쪽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 있죠. 그의 시는 정신하고 아려하여. 그러니까 아주 맑고 새롭다는 거죠. 아주 곱고. 그래서 왕유, 맹오연, 고적, 잠삼에 버금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왕유나 이거는 조금 여러분 중문학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왕유나 이 맹오연 이런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수 전원 시인이라고 그래요. 산수 전원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적이나 이 잠삼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변세시라고 변세시. 변세시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산수 자연시인은 산수를 노래하는 거죠. 산수를 그 변세시는 변방이죠. 변방. 변방을 노래하는 시인이 이분들인데 이 변방을 노래하면서 약간 연모애정 이런 걸 이제 드러내요. 이 변세시라는 게 이건 여러분이 좀 뭐랄까요? 이 작품 속에서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여튼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시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를 따라간 사람이 없었다. 뭐 이만큼 시를 그러니까 당시풍을 잘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10쪽의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평생 동안 몸을 붙일 곳도 없이 유리걸식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고 궁색과 내군으로 늙어갔으면 말할 나이도 없이 시 짓는 일에만 몰두했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사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이제 역사 밖에서 보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11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슬프다. 이달의 시야말로 진실로 기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달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시 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14쪽에 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볼까요? 1번 손곡산 이전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쭉 보면 3번이죠. 인물의 일대기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맞죠. 이 송곡 이달에 대한 일대기. 자, 112쪽 펴보세요. 112쪽에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송곡산인전의 구성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평하는 전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오늘 나옵니다. 3번이고 손곡산인전의 작자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임금의 직책이 하늘을 향하여 대행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어진이를 등용하여 백성을 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성집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게 임금의 직책에 대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어진이를 등용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송곡산인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되냐면 인재 등용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인재 등용. 거기 그 11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보세요. 작품의 주제는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과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적서차별에 의하여 능력은 있으나 이를 발휘하지 못한 채 불우한 일생을 살다간 주인공을 통해 사회에 대한 간접적 비판의식. 자, 그러니까 1번이겠죠. 등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용하는 문제는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삼설기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사횡입 황천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삼설기, 삼사횡입 황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설기하고 삼사횡입 황천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확한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작가가 없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 그냥 작품 구성만 바로 나옵니다. 이 삼사횡입 황천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삼사횡입 황천기라는 것은 세 명의 선비가 횡입 자 이거 보세요. 세 명의 선비가
횡입. 그러니까 횡인 비명 행사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황천에. 자, 그러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3, 4 횡입 황천기라는 말부터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약간 옛날 말로 쓰여져 있기는 한데 쭉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뭐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삼사형입 황천기는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삼설기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 삼설이니까 석삼자의 말씀설자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삼설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삼설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한자로 쓰면 자, 이게 삼설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했다. 자, 삼설기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했다. 삼설기.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어디냐면 122쪽을 펴보세요. 122쪽. 삼설기의 해설 있죠. 삼사행입 황천기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여기 밑줄 쫙 치세요. 작자 미상의 국문소설이에요. 작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무명시라고 돼요. 무명시. 옛날에 무슨 초등학교 때 책 보다 무명시 나오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목판본 삼설기에 실렸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본이 있어요. 본들이 쭉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삼설기는 상하권으로 돼 있었고 삼사행의 방정기는 상권에 실려 있었다. 경판은 서울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판본이 있고 안판본이라는 게 있어요. 경판과 안판이 있는데 이 경판은 서울판이고요. 이 안판은 전주판이라고 완산주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전주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판, 전주판, 경판, 완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위에 뭐 나오죠. 그 두 번째 날 넷째 줄에 영구 초기에 발견된 작품 상중하원에 6편 실렸는데 김동욱은 김태준이 보지 못한 3권 9편의 삼설기를 소개하여 2본의 개통을 추가했다. 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설기란 이름이 9편인데 3책, 매책, 삼설이기에 붙인 것으로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편이 3권의 책인데 그 책이 이제 각각의 책마다 3개 이야기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3개 이야기씩들이 이제 나온다. 전부는 이제 9편인데 그렇게 책 3권에서 3개 이야기씩 나온다. 그래서 삼설기라고 평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밑에 그 122쪽에 보시면 자, 낙양 동천에 함께 과공에 힘쓰던 선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공부죠. 과공이라는 건 과거 시험 공부란 뜻이에요. 하루는 3인이 봄철 맞아 백악산에 올라가서 그 산천 경계의 아름다움을 완상은 감상한다고 똑같아요. 감상을 하다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해. 인사불성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부사자들이, 그러니까 지부사자는 저승사자라고 써놓으세요. 저승사자들이 잡으러 가요. 그래서 엉뚱하게 새 선비를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부라는 것은 그 염라대왕 있는 곳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선비는 재판관에게 자기들이 애매하게 잡혀오게 된 것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치부책을 보니까 10년 뒤에 잡아올 사람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상세계에 내려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염라국에 온 것을 안 선비는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으니 혼백을 어디다 붙일 거냐. 그러니까 명문 대가에 점지해 주겠다. 하나 3위는 자기들 소원대로 해달라고 하고는 그렇지 않으면 지부의 부정한 처사를 옥황상제 고발하겠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첫째 선비는 세상에 남아서 태어나 용맹이 뛰어난 영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122쪽의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 밑줄. 선비가 지녀야 할 8절, 8가지 절개를 다 구비하고 천지 도수를 안 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여러 가지 운항 원리 같은 거죠. 여러 방법을 통달하고 과거에 올라서 여러 벼슬을 거쳐 대장군에 이르고 천병만마를 지휘해서 위험이 사해 내 바다 온 세상에 진동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둘째. 자, 123쪽입니다. 선비는 명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신성과 같은 풍모의 선비로 경서, 여러 책들이죠. 경서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시경, 서경, 역경 뭐 이런 걸 다 경서라고 하는 거예요. 논어맹자. 보아서 일대 문장이 뛰어남을 떨치고 암행어사로 이제 뭐 억울함을 뭐 해결해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벼슬 물러나기로 얻는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시행하되 각별히 좋은 날로 가려서 환도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뒷날에 서방정토, 서방정토는 극락이라고 써서 극락을 서방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뒷날에 이제 극락에 가도록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 선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효행예절 익히고 부모의 효도하고 명당에 초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초당 초가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영욕을 물리치고, 영욕이란 건 뭡니까? 부귀영화 할 때 영화, 요건 욕심이에요. 강호지라, 강호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살기를 원해요. 더불어 수라 이남 일녀를 두고 내외손이 번창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분노하면서 욕심이 많고 말할 수 없이 흉악한 놈이다. 성현군자도 하지 못할 일을 달라고 하니 그 노릇을 할 양이면 염라대왕을 놓고 자기가 하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면 내가 하겠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라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123쪽에 보시면 작품의 구조는 단순하다 이렇게 나왔죠. 지상에 살던 선비들이 억울하게 내려와서 전반부와 소지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지란 말이죠. 소지. 소원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승에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는 서사적이죠. 서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 우리가 이제 서사적과 서경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경적이라는 것은 경치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사적과 서경적. 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서사적이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에 돌아오는 건 서사죠. 시간의 순서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서사적이지 않다. 그리고 앞과 뒤는 사용되는 어휘도 매우 달라서 고소설, 어투에 쉬운 문장인 반면에 뒷부분은 중국고사와 한식구를 이용해서 어려운 문장이라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읽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후반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선비들의 소지 내용은 장황하고 긴 사설의 형태를 이루는데 기존 한문학에서 주객 논쟁을 담은 토의 구조에서 간결하고 논리 정연한 어조로 전개되는 것과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비문학적 전통,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 작가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선비는 무관으로 출세해서 넘겨보세요. 이름을 떨치고 둘째 선비는 문관으로 출세해서 또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이야기죠. 근데 반면 셋째는 선비의 소원 1번 거기 번호 매겨놨어요.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서 효행예절을 익혀 올바르게 성장하고 2번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3번 강호지락을 누리며 산다. 이에 대해 염라대왕은 욕심 많은 놈이라며 호통치고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혼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선비의 소원은 태생적, 현실적으로 누구나 소망을 하죠. 이루기 힘든 지극히 현세적인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선비의 소원은 누구나 소망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기 힘든 이상적인 소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셋째 선비의 소원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밑에 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선비의 이 소원이 상당히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이 셋째 선비의 소원이 이제 초당 문답가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셋째 선비의 소원들이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 124쪽이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살펴보면 셋째 선비의 소지 부분에서는 초당 문답과의 대목과 자구가 거의 일치한다. 또 새 선비의 소지 내용에서는 판각본 출연 시기에 성행하던 노래의 가사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와 가사 등이 결합된 형태다. 자, 오른쪽. 셋째 선비의 소지 부분이 삼설기라는 제명의 판소리로 구전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삼서행이 방청기는 왕랑 반원전이나 당태종과 같은 불교 환생설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환생이잖아요. 환생. 이런 환생설화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거를 한국적인 행복관과 결부해서 쓴 전기.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는 기이할 기자예요. 전할 전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치원 일의 현묘. 자, 현묘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 현자는 거물 현자도 되고 써놓으세요. 신비로울 현자 됩니다. 신비하려. 이 묘라는 것은 묘하다는 뜻이에요. 묘하다. 묘하다. 묘할 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이렇게 검은색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물이 투명하면 막 이렇게 빠져도 괜찮은데 물이 검은색이야, 만약에. 그럼 여기에 막 이상한 용이 살 수 있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사상 이런 것들도 현묘지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런 그 의미를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뭐랄까요? 자, 이건 좀 지우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무데나 빈 공간에 쓰세요. 요 삼설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고전 소설 가운데 유일한 국문 단편집이에요. 이 고전 소설 가운데 아주 유일한 국문 단편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유일한 대부분의 그 내용이 다 뭡니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학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의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돼요. 한국적 풍자문학의 훌륭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단편문학의 정화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야담의 이런 그 뭐랄까요 야담의 작자층이 이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 문화 주도층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이 작자층은 아마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야담의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야담의 작자는 일종의 서리 중인층 또는 몰락 양반으로 보는 거예요. 높은 양반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걸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또 중요하고 또 좀 설명할게. 그래서 이제 이 삼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정사회의 풍속도를 사실적으로 담은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 보면 두 문제가 있는데요. 125쪽.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전개 과정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기응리은 디귿리을 미음인데 1번 사후에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내세관 맞죠? 환생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모티브 맞죠?
영육 분리관도 맞죠? 사후에는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육 분리가. 4번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람들 욕망도 맞죠? 5번 연망의 꾸짖음에 현세에 만족하며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여망의 꾸짖음이라는 게 현세의 만족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욕심이 많다. 그래서 호통치고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강호에서 유유자적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은 염라대왕조차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서사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현세에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즐기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5번이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그 노릇을 임의로 할 양이면 내 염라대왕 떼어놓고 하겠다. 이게 뭐냐? 넘겨보세요. 그것은 누구도 쉽게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다. 1번이겠죠. 쉽게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